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요즘 기업에 로봇 직원이 있다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전자신문에도 로봇 기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이 어떤 기사를 쓰는지 알고 계셨나요? 기업들이 요즘 로봇을 활용해서 디지털 업무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로봇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의 정우가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 IBM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영역의 다양한 솔루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IBM RPA 솔루션도 제가 담당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요, 약 50분간 발표가 진행되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선택을 통해서 IBM에서 마련한 기념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되는데요. 설문도 참여해 주시면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긴데요. 네. RPA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RP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RPA는 그동안 사람이 수행했던 사무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화해서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IT 환경에서 변화 없이 그대로 구동이 될 수가 있고 직원의 행동을 그대로 레코딩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은 한 게 물리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RPA 도입을 휴가도 가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네. 아주 건강한 그런 나의 디지털 동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료가 주 네. 52시간에도 안 걸릴 것 네, 같은 동료인데요. 맞습니다. 네. 어떤 회사들은 알데일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네. 로봇에게 애칭을 붙여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자신문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네, 이티 로봇. 예, 네. 이티봇이에요. 네. 이티봇 기자인데 벌써 입사한 지 3년이 지났을걸요. 네. 오래됐네요. 네, 열심히 많은 기사를 쓰고 있는데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디지털 네이버니까요. 네, 네.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형태의 로봇이잖아요.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RPA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뚝딱 생긴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요, 네. 10년 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기술력에 대한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크립트 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년 전을 돌아보면 단순히 이제 서버를 스타트업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의 규정이 그날 6시에 전 직원의 PC가 꺼져야 된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 데스크탑에 스크립트를 심어서 PC가 꺼지도록 하는 그런 스크립트 봇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더 AI 기반으로 개인화된 어시스턴트로 챗봇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내부 헬프데스크 용도로 쓰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커스터머를 위해서도 엔드 유저를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RPA가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비즈니스에 포커스한 봇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무 자동화에 이 오토메이션 봇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RPA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 이런 오토메이션 봇을 RP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RPA가 가장 전형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업무는 화면에도 표시하고 있듯이 나 대신 여러 개의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 대신 검색 사이트에 가서 데이터를 검색해 온다든지 아니면 나 대신 신규 계정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사람보다 더 빠르고 오랜 시간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디지털 노동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그렇죠. 한번 내려주신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레이버는 단순히 이 RPA가 얘기하는 오토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텔리전스와의 결합으로 사실 더 많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RPA를 들여오는 거는 디지털 레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디지털 클럽
점원 한 명 들어오는 겁니다. 이 친구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함으로써 많은 일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기업들은 이렇게 단순히 디지털 클럭이 아닌 디지털 어드바이저나 또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 바꿔갈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 그 정도까지 네. 발전하기 기대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탕이 더 없어지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IBM이 제가 그 2017년부터 RPA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해왔는데요. 네. 올해는 유난히 많은 기업들이 RPA itself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와의 결합과 네. 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니즈가 고객들 사이에서 스스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IBM도 오토메이션을 좀 더 인텔리전스하게 결합하는 그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똑똑한 로봇 직원을 원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RPA 자체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거나 사람 입장에서 머신러닝을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좀 더 코그니티브한 에어리어의 만남을 많은 기업들이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어느 정도를 지금 자동화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2017년경에 미국에서 산업군에 상관없이 모든 화이트 칼라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조사한 표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듯이 많은 화이트 칼라가 하루에 33% 정도의 시간을 데이터 수집하고 프로세싱 하는 데 쓰고 있고 약 30% 정도를 전문 인력과 상호작용, 미팅도 하러 가겠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예상치 못한 물리적인 작업도 할 거고 기타 업무들도 함으로써 사실은 이 총 63%의 업무가 RP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텐셜 에어리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리도 연평균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수년 전부터 CRPO를 발령내던 그런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RPA를 도입하면 뭐 이렇게 단순 업무 자동화한다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 기업의 업무를 생각할 때는 사람에 있는 휴먼 레이버와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한 업무 자동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더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로봇을 활용하는 시대가 됐고 그런 디지털 레이버의 활용 모델이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업무 중에 로봇에게 전가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고 그걸 시스템화하고 변화 관리하고 내재화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일이잖아요. 단순히 맞습니다. 이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하던 업무의 문화를 바꿔야 기술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거창한 용어로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기업의 자체의 업무 트렌드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일하는 방식도 바꿈으로써 이제 나와 로봇과 시스템이 함께 일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큰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맞습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맞습니다. 단계에 있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RPA라는 이 단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토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RPA 관련 행사가 진짜 많았어요. 저희도 이렇게 행사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IBM하고 RP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현재 그럼 RPA 시장에서 IBM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PA 시장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영역인데요. 네. 이제 고객들이 RPA가 무엇인지 목표를 세우고 그 고객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해 줄 수 있는 컨설팅 에어리의 서비스인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 안에는 많은 컨설팅 펌들, PwC나 딜로이트, KPMG 같은 컨설팅 펌, IBM으로 말하면 GBS 같은 컨설팅 서비스 조직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IBM은 단순히 RPA라는 업무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왓슨이라는 좀 더 커그니티브한 AI 엔진을 이용해서 커그니티브 프로세스 자동화로의 확장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보니까 RPA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의 리더에 속하는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RPA를 활용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IBM은 RPA 솔루션이 없습니다.
어머. 네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시장에 진출을 할까를 고민했고 2017년 7월 글로벌 마켓쉐어가 가장 높은 RPA 업체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17년 정확하게 9월 22일 날 IBM RPA with AA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RPA 솔루션을 출시했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도 한 2년 가까이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몰랐던 사실인데요. 네. IBM 자체적으로 이제 RPA 솔루션 없고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함께 네. 엔진을 가져다가 네. 이제 부가적인 네. 서비스들을 같이 공급하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군요. 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RPA itself가 아니라 인텔리전스와의 결합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 왓슨이라고 하는 이 커그너티브 에어레어 비즈니스를 하는 IBM이 RPA 시장에 참여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약간 네. RPA 익스텐디드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IBM의 구체적인 플랫폼, 네. 오토메이션 서비스 발전 방향 이런 것들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IBM은 수년 전부터 IBM 오토메이션이라는 전략을 수립을 해서 사실 IBM 내부에 IBM 오토메이션 팀도 있습니다. 네. 네, 글로벌리도 있고 한국 IBM에도 IBM 오토메이션 팀이 존재하는데요. IBM 오토메이션이라는 커다란 서비스 전략을 가지고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다양하게 설계를 해옵니다. 네. 단순한 업무부터 판단을 필요로 하는 심층적인 프로세스까지 정의를 함으로써 이제 앞단의 업무는 RPA를 통해서 자동화를 실행하고 좀 더 판단이 필요한 이런 업무들,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이런 업무들은 이제 저희가 CPA라고 부르는데요. 커그너티브한 프로세스 자동화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IBM 오토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는 게 필요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IBM은 IBM 오토메이션 플랫폼 for Digital Business라고 하는 플랫폼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당연히 타스크, 업무를, 네. 그쵸. 그 부분이 RPA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생각하면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로봇에게 일을 주어주더라도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서 승인을 하고 다시 RPA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도 반영이 되고 반영된 시스템에 의해서 RPA가 다시 인보크되고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 개념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우리 기업들의 업무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비즈니스 룰을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컨텐츠에서 데이터를 캡처해오는 영역들도 필요한데요. IBM은 이러한 것들을 IBM 디지털 비즈니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오퍼링을 가지고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온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스크부터 캡처까지 이어지는 플랫폼들을 IBM 왓슨 기반 위에 얹어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을 IBM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존의 그냥 그 RPA 업체와는 조금 더 차별화된, 네. 좀 더 확장된 영역을 제공하시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 DBA, IBM DBA, 디지털 베이스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IBM이 디지털 비즈니스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RPA가 필요했듯이 RPA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RPA itself만으로는 비즈니스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뭐 클레임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기업의 업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UiPath라고 하는 업체는 UiPath도 그쵸? RPA 솔루션 네, 업체 맞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UiPath도 글로벌한 RPA 공급 업체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 업무를 생각을 할 때는 네. 클레임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하나도 RPA한테 로봇한테 일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RPA가 일을 처리하고 나면 그것을 또 데이터 캡처를 하고 캡처된 데이터를 RPA가 가져다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한번 비즈니스 룰 엔진에 의해서 더 정교화된 작업들이 일어나가는 그런 분야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UiPath조차도 IBM의 이런 DBA capability를 컴바인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UiPath Go라고 하는 플랫폼 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 업체이면서 같이 협력도 하는 맞습니다. 모델이 네, 되는 네. 특이한 비즈니스네요. 네. RPA 네.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업체들과 융화되고 결합돼서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텔리전스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IBM RPA 입장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연계 패턴을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RPA itself 자체가 이제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업무고요. 보통의 기업들이 이제 첫 번째 패턴으로 RPA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POC나 파일럿 1단계 같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RPA가 할 일, 사람이 할 일, 시스템이 할 일을 워크플로우로 정의를 하게 되면 로봇이 워크플로우를 또 호출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워크플로우가 로봇을 실행하게 만들 수도 만들 수 있고, 또 로봇이 이제 왓슨 같은 또는 고객이 이미 갖고 있었던 또 다른 AI라든지 머신러닝하고 결합하는 형태로 연계할 수 있는 게 IBM이 생각하는 RPA 연계 패턴이 되겠습니다. 점점점 더 똑똑한 로봇 직원을 맞습니다.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향후 그럼 IBM RPA 발전 로드맵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이 했던 사무 업무 중에 일부를 RPA를 이용해서 타스크 자동화하려는 목표에서 대부분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또 그렇죠. 당연한 거고요, 네. 그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한 번만 더 딥하게 바라보면 네. 단순히 RPA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프로세스적으로 엔드투엔드를 설계하고 다양한 예외 조건에 대한 처리들을 RPA가 아닌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수행하는 그런 영역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IBM은 프로세스 중심의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고 네. 여기에 이제 IBM DB 솔루션들을 같이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고객사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활용하는 예제로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PA가 저희가 바라는 오토메이션 성숙도의 가장 발전적인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인 자동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AI나 머신러닝 같은 엔진들을 활용해야 되고요. 이제 국내에 RPA를 도입한 많은 사례들은 최근에는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챗봇 시스템과 연계해서 챗봇이 수행한 일들을 RPA가 넘겨받아서 또 다른 일을 수행하고 또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주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의 인게이지먼트를 점점점 줄여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국내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IBM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이렇게 CPA로 갈 수 있는 전의를 IBM이 지원해드리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RPA가 결국은 AI와 만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IBM의 가장 장점이 결국은 그 코그니티브 왓슨과 네. 함께 또 발현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RPA는 AI 테크놀로지를 만나야지만이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저희 IBM도 이런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의 API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사실은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기업이 어떤 상품 추천을 한다든지 그 마켓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몇 년씩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RPA 입장에서 봤을 때 연계해 볼 만한 AI 테크놀로지는 뭐가 있을까를 이제 IBM은 왓슨이라는 이제 AI가 있다 보니까 왓슨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AI 어시스턴트 챗봇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어, 그다음에 비주얼 레코그니션 사진을 보고 판독하는 처리하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음성 같은 경우도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사람의 감정을 또 판단해낼 수가 있잖아요. 감정까지요? 특히 이제 이메일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불만에 차 있는지 아. 아니면 정말 어떤 감정으로 이메일을 썼는지도 또 인지해낼 수 있는 그런 또 API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API들을 만나야 되고 최근에 또 뭐 제조사에서는 IBM이 제공하는 AI 기술이 아닌 모션 캡처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RPA와 융합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재밌는 세상입니다. 네, 아주 점점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RPA란 무엇이고, 이제 IBM이 추구하는 RPA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산업군별로 네. 사실 저희도 RPA를 쓰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미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산업에서 많은 기업에서 이미 RPA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걸 좀 지금- 살펴볼까요? 네. 이제 먼저 글로벌 사례와 국내 사례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보시듯이 유통회사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멘스 같은 그 헬스케어 서비스, 네. 바이오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텔코사,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네. 데일리 재무제표 만드는 일을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업무들이 RPA로 자동화되고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갖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7년 9월 달에 제품을 론칭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50여 개 고객사에 RPA를 이제 프루브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네.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 많은 그 금융, 제조, 유통, IT, 뭐 심지어 해양까지도 네. 다 이제 저희가 다양한 유즈케이스를 만나봤는데요. 사실은 보통 고객들이 POC 단계에 한 미니멈 3개에서 그다음 많게는 한 5, 6개까지도 사내 업무를 유즈케이스로 도출하고 그거를 네. 이제 RPA로 구현해 보는 그런 사례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1년 반 이상 구현해본 유스케이스만 150개가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만 몇 개 잘라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사례이라서 만약에 각각 산업군별로 어떤 나의 또 다른 업계들이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는 조금 참조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 그 많은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와 같은 기업은 어떤 식으로 그렇죠. RPA를 도입했을까 맞습니다. 이런 거 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조금 더 것들은-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RPA를 가장 많이 도입한 그 기업군은, 즉 산업군을 네.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BFS라고 불러요. BFS가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차트는 제가 기술백서에서 가지고 온 건데, 그러면 BFS 기업들이 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 영역에 RPA를 적용했느냐를 조사한 표입니다. 네. 제가 이 차트를 늘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프로세스에 RPA를 적용했느냐 보시면 가장 많은 영역이 파이낸스, 프로큐먼트, 그렇죠? 파이낸스, 그다음에 프로큐먼트, 구매 업무, HR 업무, 네. IT 서비스 데스크.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기업이 사실 갖고 있는 현업 부서입니다. 그렇죠. 산업군에 상관없이. 그리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곳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뱅킹 앤 파이낸스가 RPA 시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다 쓸 수 있는 분야가 RPA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실제로 회사들 중에 ERP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ERP 시스템에 마스터 정보를 등록하는 걸 그동안 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프로시저가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메일로 담당자가 벤더 마스터 등록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그 이메일의 본문에는 그 각각의 마스터에 등록된 회사 유형이나 지급 사유 같은 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로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가 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담당자는 그 첨부 파일을 열어서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는 아시겠지만 스캔된 문서죠.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봐야 되는 필드에서 사업자 등록증 정보를 확인하고 그죠. 홈택스 사이트에 가서 이 벤더가 존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죠. 네이버에 가서 신우편 번호를 조회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내 ERP 시스템인 뭐 SAP를 쓰는 데다, 오라클을 쓰는 데다라고 하면 ERP 시스템을 열어서 벤더 마스터를 등록하는 화면 번호로 이동을 하고 네. 거기에 내가 추출해 놓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 등록이 됐습니다라고 담당자한테 다시 메일을 보내드려요. 네. 근데 이 일들이 보통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수일도 걸리나요? 네, 수일도 걸려요. 네, 사람이 했을 때는. 네, 그렇죠. 왜냐면 일이 많았을 때는 수일도 걸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은 이 업무를 RPA로 전환하기를 기대하세요. 네. 그래서 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진짜 단순한 네, 일이긴 일이죠. 하네요. 맞아요. 네, 네, 규칙이 있으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업무를 RPA로 가져갈 수 있고요. IB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리전스한 영역이 뭐냐면 이메일로 벤더 마스터 등록을 받기 전에 네. 이미 챗봇을 하나 만들면 네.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듯이 챗봇한테 나 벤더 마스터 등록할 거예요 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챗봇 상담원이 회사 유형은 뭘로 해드릴까요? 물어보면 그렇죠. 답을 하고 우리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급 사유는 뭘로 해드릴까요? 이제 답을 하고 챗봇에게 그럼 챗봇이 물어봅니다.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를 보내봐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진 보내듯이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를 보내면 RPA가 그 데이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한 다음에 바로 등록이 됐습니다라고 실시간으로 보내주죠. 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를 만났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업무가 가능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 마스터 정보를 등록을 해야지 후선 업무가 진행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실시간으로 도입하기를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렇죠.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데 그동안은 사람이 일일이 다 했던 거였는데 RPA로 전환해도 효과적인데 챗봇하고 만나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RPA로 업무를 전환할 때 이제 프로세스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여기 조금 맹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RPA라는 기술이 사람이 했던 일을 그대로 레코딩해서 전환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이 했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도 RPA한테 전가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할 때와 로봇이 할 때는 조금 달라야 되는데 업무 프로세스가 약간 그쵸, 달라야 맞아요. 되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가시적인 형태로 로봇이 할 로봇 타스크를 정의해보자라는 측면에서 IBM은 블록스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세스 모델링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로봇 타스크를 정의하게 되면 화면에 로봇 이미지로 보여지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인지 로봇이 할 일인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블록스 라이브를 또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이 할 일을 이제 이것만 로봇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네네. 정의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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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계속해서 은행권에서의 활용 사례 알아봤는데 글로벌 은행들도 많이 쓰고 있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 사례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사실은 대규모로 그 RPA를 쓰고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호주에 있는 ANZ 뱅크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은 RPA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으로 소개되고 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사례를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ANZ 뱅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인디아 지사에서 RPA 도입을 검토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량이나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막 증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연말 때마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네, 그럴 월말. 때마다 휴먼 레이버를 채용했다가 또 퇴직을 하기에는 너무 인적 관리하는데 들죠.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조사하거나 자금 추적 해소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현재까지 ANZ 뱅크는 전 세계 33개국의 나라에 1000대의 봇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죠. 근데 이제 이용하고 있네요. 그 1000대의 봇에서 돌아가고 있는 봇 타스크 수만 해도 12,000개가 넘습니다. 12,000개를 네. 자동화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많은 로봇들이 매일매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ANZ뱅크도 이걸 통해서 약 40% 이상의 운영 비용도 절감하고 또 직원들이 그동안 받았던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업무 수행 시간을 감소시키고 그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직원들은 조금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해가는 거죠. 창의적이고 네, 그런 그렇죠. 업무로 고부가 가치는 전환됐겠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RPA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게 본인의 그 일자리 문제와도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RPA를 도입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고부가 가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자 네, 이런 맞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실은 대해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RPA로 자동화된 업무에 대해서 사람의 일을 어떻게 또 고부가 가치로 발전해 나갈 수 네. 있도록 가이드를 할 거냐에 따른 많은 HR 컨설팅까지 겸해서 네, 디지털 그렇더라고요. 워크포스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들을 조금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모든 사례를 다 노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제일 먼저 했던 사실은 국내에서의 POC는 바로 네. 증권사였어요. 네. 맨 밑에 있는 엔사. 2017년 네. 엔사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 엔사가 저희의 실제 고객이시기도 네. 하십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해봤었는데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POC를 통해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때 주민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제 민원24에 가서 진위를 확인하고 다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업무 시간에만 진행이 되면 몇 건 처리를 못 하세요. 그걸 그렇죠. 이제 24시간 처리하기 위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매일 펀드 매매 기준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결제 업무부가 보내주면 담당자가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일들을 루틴하게 해왔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일들도 다 자동화를 하게 되고 RPA는 크게 세 가지 형태에서 동작이 돼요. 저 같은 이제 물리적인 컴퓨팅 환경이나 또는 요즘에 CTX나 VMware 같은 쉐어드 가상, 인바이런 그쵸 네. VDI라고 부르죠. 가상 환경 또는 최근에는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것들조차도 VM으로 관리하기 싫어서 AWS나 IBM 클라우드, 네, 그렇죠. 거기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클라우드에서 돌았을 때는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뻗는 순간, 그죠? RPA 그날은 장애가 나는 거거든요. 아니죠, 이제 네. 멀티 클라우드 쓰시면.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증권뿐만이 아니라 제조, 유통, IT 모든 기업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IT 부서들 같은 경우도 IP 방화벽 차단을 한다든지 IDC 센터 내의 데일리 인프라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그동안 스크립트를 통해서 수행했던 업무들도 네.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전부 RPA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유통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 실적 데이터 집계를 한다든지 영업사원의 업무 보고서를 만드는 행위들도 전부 RPA로 전환함으로써 네. 많은 시간들이 이제 자동화로 개선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중에 저희가 지금 오늘이 4월인데요. 4월 기준으로 IBM RPA를 쓰고 있는 고객사는 현재까지 총 10개의 고객사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12개의 계약을 해왔는데요. 왜 12개를 했냐면 그 중에 2개의 고객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확장도 하셨어요. 네, 보스를 네. 또 확장해 가면서 이제 사업 단계별로 네, 나눠져 있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10개의 고객사 중에 60% 이상이 저희가 전사 과제입니다. RP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OC 파일럿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사로 확대하는. 전 사업부죠. 내부에 이제 여러 사업부에 전사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대규모 비즈니스로 이어가다 보니까 사실 RPA는 한 번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전이 측면에서 전사 과제로 갈 때는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서버도 이중화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타스크가 많아지니까 여러 곳에서 어떻게 타스크를 수행할지 로드 밸런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업무의 우선순위에 맞습니다. 따라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각각 봇을 타스크를 만드는 개발자들 간에 그 소스도 공유해서 형상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이 많은데 IBM은 60% 이상의 과제를 전사 과제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유통, 제조, 최근에 이제 조선까지도 다양하게 저희가 고객사를 확보하고 올해 지금 상반기인데요. 상반기에도 벌써 2개의 고객사를 확보해서 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마크를 해보니까 지금 4월 현재 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한 달에 7개의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이.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RPA 도입에 이렇게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실질적으로 전사로 확장해 나가고 하는데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실제 리얼 보이스를 한번 살펴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좋은 방향 위주로 쓰긴 했는데요. 이제 특히나 저희 그 금융 고객사 중에는 현재 데일리로 RPA 10대의 봇이 매일 150기 업무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PM께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RPA가 없는 상황은 상상을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이미 하세요. 너무 많은 네, 일을 그렇죠, 하고 있었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최근에 그 RPA 10대가 있는 그 건물이 정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렇죠. 그럼 150개 업무를 다시 돌려야 되는 일이 네.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RPA가 장애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한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존재하지만 그럼 이제 이중화 또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의 이제 대규모 유통 고객사 디지털 혁신 팀장님께서는 사실 1단계 때는 IBM RPA 전문 협력사가 가서 구축을 주도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2단계 전사 과제로 가면서는 현업들을 대상으로 RPA가 뭔지 워크숍도 하고 교육을 하면서 현업 부서에서 직접 한번 구축을 해보고 싶다라는 필요한 게 네. 스스로 필요한 맞습니다. 것들. 왜냐면은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본인들이 제일 잘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현업이 직접 RPA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 직접 100개 과제를 구축하는 과제 중에 약 40개 정도를 현업이 직접 구축하는 또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현업이 직접 해야 더 효과도 높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업무 프로세스를 제일 잘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분들이잖아요. IBM RPA의 가장 큰 장점이 보타스크를 만들 때 별도의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RPA 솔루션을 익히신 현업 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금융 고객사는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딱 3개 사업부의 일부 업무만 이제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전사 과제로 확장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 헬프데스크 용도로 썼던 챗봇과의 연계도 구축을 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이제 데일리로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생보사들 같은 경우는 1단계 때 도입을 했던 솔루션들을 2단계 과제부터 좀 저희 IBM과 함께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존재하고요. 이게 약간 이런 게 한번 써보고 나서는 벗어날 수 없는 맞습니다. 약간 이제 장점을 그런, 느끼게 네. 되니까 RPA 사업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면 그때부터는 좀 더 그 생산성이 높은 솔루션들을 또 찾게 되고 또 다른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사 과제에 맞는 경험을 가진 업체들을 찾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처음에 한번 우리 이 사업부에서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너무 되게 많이 효율성이 증가한다 느끼고 나면 전사적으로 할 때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례로는 유통 사례인데요. 네. 이 유통 고객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딱 7개 사업부에서 한두 개 과제만 네. 파일럿 형태로 많이도 아니고 한두 개 과제만 도출을 해서 20개 업무 과제를 구축을 해봤는데요. 2단계에 들어서면서 정말 전체 사업부가 다 유즈케이스를 내놓을 정도로 이제 100개 과제라는 전사 사업으로 확장이 됐었습니다. 저때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팀들은 사실은 야근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수작업, 엑셀 작업이 많고 때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현업 사용자가 IBM RPA를 배워서 직접 그 타스크를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많은 개발자가 아닌데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기 때문에 RPA를 배우시면은 그 타스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어서 직접 현업 사회자의 참여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의 이제 사례도 금융인데 증권사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그 국내 펀드가 판매가 되면은 매일 데일리로 판매 보수를 집계하는 담당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집계해서 네. 이제 메인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워낙 그 대규모 회사다 보니까 평균 그 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펀드 판매 보수 메일이 하루에 2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200번의 메일을 열고 200번의 첨부 파일을 연 다음에 하나의 파일로 머지하고 가공해서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하는데 평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소요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모든 일을 이제는 RPA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네. 하면 또 약간 휴먼 맞습니다. 에러가 맞습니다. 발생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매일 그 데이터가 내부 시스템에 올라가기 전에 10분 정도 리뷰하는 데만 시간을 쓰고 있어서 네. 연간 한 3,200시간의 ROI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그런- 잘했나 점검만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 IBM도 저희 RPA를 쓰고 있는 유저이기도 한데요. 네. 특히 저희도 구매 업무 부서, 그다음에 네, 네. 영업 지원 부서, 수작업으로 청구서, 월별 보고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업무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청구서 월별 보고서 만들려면 현재까지 담당자, 계약 지원팀 담당자가 한 휴먼 타스크가 26시간 정도 걸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RPA가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메일도 발송을 해주고 있어서 네. 정말 많은 사이클 타임을 줄여드는 그런 정량적인 또는 정성적인 효과를 가져온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5%를 줄여주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 리뷰 시간도 4시간이라고 안 쓰면은 더 많이 줄여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동안 사람이 했던 월별 보고서 만드는 일은 RPA로 전부 100%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 업무라든지 영업 지원 부서에서 유지보수 계약서 만들고 발송하고 그 스테이터스 체크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일들은 전부 IBM 내부에서도 RPA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RPA 정말 좋은 얘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렇게 새로운 뭔가 디지털 업무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네. 도입하는데 사실 어려움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런 어려움도 좀 네. 알려주시죠. 네. 제가 RPA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의사항, 고려사항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RPA를 매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봇 자동화의 약 30% 이상은 예외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리고 RPA는 사람처럼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룰 처리나 사람이 판단이 개입해야 되는 일에는 때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RPA가 항상 이런 프로세스 자동화의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PA를 만드는 IT 부서가 현업의 업무를 잘 알아야 돼요. 항상 그렇죠. 거기에는 갭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필요한 모델이기도 하고 때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와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지켜가야 되는 그런 규제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RPA가 성공했냐 안 했냐를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문가 조직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운영팀을 네. 필요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고려 사항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RPA 이렇게 내부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제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IBM은 프로세스 머추리티 방법론이라고 이제 PMM이라는 방법론을 고객들한테 가이드를 하는데요. 먼저 RPA로 전환하려는 많은 오토메이션 파이프라인을 제너레이션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을 그렇죠. 자동화할지. 자동화할지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정말 타당한지 분석하고 그다음에 구현에 있어서 얼마나 복잡한지 복잡도 평가하고 ROI는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평가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RPA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웃었던 일은 어떤 회사의 CSO께서 저한테 네. 전화를 주셔서 CSO 팀도 상당히 많은 보안 관리 팀도 그렇죠. 자동화해야 될 게 네, 많아요. 많은데, 네, 근데 이제 내부 RPA 팀에서 우선순위를 낮췄대요. 근데 본인들은 너무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올릴 수 있는지 네. 뭐 팁을 달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보안관제 이런 거 진짜 맞습니다. 자동화하면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RPA를 과제 선정하고 내부적으로 RPA 사업을 위한 프린시플과 돈 프린시플을 정하는 거는 기업마다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우리 RPA가 왜 필요한지 또 RPA 도입하는데 이런 좀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것들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왜 IBM의 RPA를 써야 되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솔루션을 담당하는 또 기술 영업이다 보니 솔루션을 설명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IBM RPA 솔루션의 주요 특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발 생산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BM RPA에는 이미 보타스크를 제작할 수 있는 UI 명령어가 600개 정도 들어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고 스크립트를 짜는 게 필요 없다 보니까 현업 사용자들도 약간의 기술을 배우면 RPA를 만들 수 있는 그냥 뭐 클릭하는 네, 정도인가요? 이제 드래그 앤 네, 드랍입니다. 드래그 앤 네, 드랍.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 실제로 고객사 중에는 1단계, 2단계 프로젝트는 저희 IBM RPA 전문 인력과 같이 진행했는데 3단계부터는 내부 인력이 직접 진행하는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통합 관리 측면인데요. 네. 봇이 중앙에서 각각의 그 운영하는 봇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IBM RPA는 한 대의 봇이 서버가 1000개의 봇 타스크를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캐퍼빌리티를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이 서버에 민감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봇이 실행되는 곳에는 민감 데이터들은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계정 관리 측면에서도 통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IBM RPA는 통합 관리 효율성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IBM의 측면인데요. 네. IBM의 이제 확장성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탠디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RPA itself로는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하긴 한데 좀 더 확장적인 측면에서 AI와의 연계라든지 데이터 캡처링 영역과의 연계라든지 워크플로우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IBM이 지속적인 발전 방향도 세워드리고 그다음에 구현도 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확장성 측면에서 IBM의 장점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솔루션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RPA를 구성할 때 대부분 1단계 사업에서는 이제 서버도 이중화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RPA를 돌리는 데 많이들 활용을 그렇죠. 합니다. 한번 써보는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고도화가 되게 되면 RPA도 액티브 모드로 이중화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DB도 이제 페일오버를 위해서 이중화해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타스크 수가 몇 천 개 단위로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L4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또 리밸런싱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RPA를 이해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기술은 바로 오브젝트 클로닝이라는 기술입니다. 네. 이제 화면에 보시듯이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다트라고 하는 전자공시 조회하는 사이트 화면이에요. 네. 전형적인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추출해 오고 싶다. 뭐 기사님들이 기사 쓰실 때 어디 가서 데이터 가져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네. 그 ET봇이 저걸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클로닝이라는 기술이 이런 웹 화면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정보나 데이터를 추출하는. 가져오는 네, 거군요. 근데 이제 이게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이제 윈도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IBM RPA는 두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은 윈도우 기반으로 설계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RPA가 직접 추출해서 텍스트로 가져왔죠. 네. 그리고 이제 글자를 파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택틱을 써서 다음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노티를 해주는 그런 행위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RPA가 아까 봇 중앙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회사가 도입한 봇이 뭐 4-5대다라고 하면 봇별로 지금 CPU가 얼마고 그렇죠. 메모리가 얼마인지 모니터링, 왜냐면은 일을 또 열심히 하고 맞아, 있는지 다운되기 직전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어널리틱스 도구를 내재화해서 각각의 봇 운영 현황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스크가 성공했는지 페일했는지도 오디트 트레일도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IBM RPA가 올해 상반기에 지금은 영문으로 보여지시잖아요. 네. IBM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사와 사실은 작년 6월부터 한글 버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한글화되어 있는 한글 버전이 출시가 될 거고요.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네, 있겠네요. 매뉴얼도 네.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봇 중앙 관리 측면에서 어널리틱스의 이 화면들이 국내 고객들의 만족도를 100% 충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특히나 ROI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 해주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 네. 저희 이제 IBM은 올해 IBM RPA를 구축하는 많은 협력사들과 이런 커스터마이징 툴들을 만들 수 있는 에코 솔루션을 만드는 데 많이 네.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포털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패키지에서 하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한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러니까 디지털 레이버 봇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서요? 마켓플레이스. 그걸 봇 네. 이코노미라고 네. 부르는데 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우리가 앱스토어를 얘기하듯이 봇스토어를 얘기하는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제가 방문을 해봤더니 사내 내부적으로는 서로 그 봇들의 소스를 공유하는 형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으신 데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똑같은 거 다시 개발할 필요가 맞습니다. 없잖아요. 특히 이제 네. 공통 모듈들이라든지 표준화된 모델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나의 입맛에 맞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봇 측면에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 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안에는 IBM이 만든 많은 봇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왜 CSV 파일에서 엑셀로 전환하는 DLL이라든지 SAP 같은 ERP 시스템의 GUI 핸들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IBM도 이런 식으로 봇 이코노미 시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RPA에서 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를 캡처하는 것이라면서요. 네네. 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RPA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허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관리하는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RPA가 사실은 그동안 사람이 했던 인보이스 데이터라든지 그림 문자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추출해 오다 보니까 좀 더 커그니티브하게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니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IBM도 이제 데이터 캡이라고 하는 데이터 캡처링 솔루션들을 공급해 왔었었는데요. 네. 이것들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IBM이 작년 연말에 IBM 컨텐츠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코그니티브한 에어리어로 캡처할 수 있는 도구들도 존재를 하고, 이제 캡처한 데이터들은 제이슨 형태로 제공을 해서 네. 굉장히 활용도를 높여가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왼쪽 화면에 보이듯이 온톨로지라고 하는 화면에 우리가 추출할 키값을 미리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이제 OCR 솔루션들이 미리 템플릿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제 템플릿 없이 캡처링할 키값을 지정을 하면 내부적으로 인텔리전스한 AI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그런 컨셉이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데이터 추출하는 컨텐츠 애널라이즈 기법이 미국에서 특허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 이게 작년 말에 출시가 돼서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기반으로만 동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올 한 중반쯤에는 설치형,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설치형 솔루션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버전도 네.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 화면에 보시듯이 현재까지는 영문에 대해서만 이제 추출을 하고 있지만 있어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다른 랭귀지로의 발전 방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만날 때도 많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저희 이제 목표가 영문 데이터도 많이 추출해야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인터내셔널 그렇죠. 회사라든지 네. 선사 회사들은 이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IBM 컨텐츠 애널라이저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반기에 이제 다른 언어까지 확장됐을 때 꼭 한국어도 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IBM의 RPA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확장성 네. 때문이잖아요. 네. 결국 RPA가 가는 방향이 이 AI와 무관하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그 솔루션도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실 IBM이 올해 가장 그 많은 힘을 쏟아부을 영역이 바로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IBM이 이제 매년 2월경에 띵크라고 하는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었는데, 그 싱크 포럼에서 IBM의 지닐 로메티 회장이 IBM이 비즈니스 오토메이션을 위한 인텔리전스 위드 왓슨 솔루션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IBM이 디지털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에어리어와, 물론 여기는 RPA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 영역과 그다음에 IBM 왓슨 엔진을 활용해서 보다 인텔리전스한 이미 융합되고 결합된 형태의 솔루션을 이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 제품은 올해 6월경에 베타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월드메이드 된 패키지는 올해 3Q에 나올 예정인데요. 아마 IBM이 올해 한 해 이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붓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 또한 이제 국내 시장, 국내 기업을 만날 시간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총 정리 한번 네. IBM에 왜 RPA를 써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동안 IBM은 디지털 비즈니스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국내에 공급을 해왔었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RPA라는 것들까지 만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업무 자동화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발전적인 파트너로서의 그런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의 여정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나요? 되게 그 50분여 시간 되게 짧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IBM을 마련한 상품 보내드리니까 많이 응모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정 부장님이 발표하시는 동안 정말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골라서 정말 많죠. 네. 골라서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동화를 위한 대상 업무 발굴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화를 통해 업무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RPA 도입 과도기에는 RPA 도입을 위한 업무로 인해 오히려 업무가 더 많아지는 그쵸. 네, 네. 그런 꼭 안정화하기에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과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네요. RPA를 도입하기 위해서 또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되는 네, 거네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저분에게 나중에 선물을 가기를 기대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현업과 함께 RPA 전이를 시작하는데요. 네. 사실 대부분의 기업의 현업들은 정말 바쁩니다. 네. 바쁜데 RPA를 하기 위해서 너의 업무를 정리해 주세요라는 것도 그분들에게 워크로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또 다른 업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걸 또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데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내부적인 힘이 실어져야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과도기를 해체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택틱들을 쓰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네. RPA를 하기 위한 전문 팀들을 좀 구성을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팀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는 제가 캐피탈 회사를 방문했는데 문 앞에 정말 AI/RPA 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RPA 팀이 진짜 만들어지셨네요. 그랬더니 팀원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팀원은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로 팀을 만들
고까지 한다는 거는 실제로 그 전담 인력들이 현업을 찾아가서 현업의 업무 과제를 발굴하고 적용을 해줌으로써 현업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아까 C사 사례도 얘기했지만 현업들이 직접 만들어 보게 되면은 나의 워크로드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이 제일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게 누군가 와서 너의 업무 중에 가장 그 단순하지만 어쨌든 꼭 해야 되는 일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 귀찮은데 이렇게 맞아요. 하는 네. 그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넘어서야 네, 그 다음부터. 네, 그래서 가능한 실제로 것 저희 같아요. 한국 IBM은 내부적으로 이제 그 콘테스트를 열어요. 네. 한국 IBM 같은 그것도 경우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아이디어를 먼저 공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RPA로 구현한 거를 콘테스트를 열어서 리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이걸 듣고 나와 유사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또 아이디어를 내세요. 네. 그런 과정들이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또 내부적으로도 하고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아이디어는 또 내부 또 다른 계열사의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과도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지금 정 부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기업 내에서 콘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상품도 주시고 인센티브도 주시면 네, 훨씬 네. 더 좋겠죠? 네. 예. 그다음 다른 질문? 제조 필드에서 보니까 단순 스마트, 요즘에 제조들이 네. 스마트 팩토리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넘어서서 RPA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사례.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조에 계신 분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IBM도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규모 제조회사의 사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제조회사를 살펴보더라도 제조회사가 ERP 업무가 또 상당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IBM RPA를 쓰고 있는 제조사는 HR, CRM, 구매, 회계 이런 식으로 전 사업부별로 보수를 일단 한 대씩 두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처음에는 우리가 ERP 트랜잭션에 포커스하거나 아니면 CRM 팀이 회의록을 RPA가 등록하게 하거나 이런 일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HR팀이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HR도 급여 공제 처리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그 페이롤까지 데이터가 가기 전까지 정제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조라는 특수성 분야보다는 사내 업무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제조회사들도 국내에 정말 많은 제조회사들이 RPA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윈도우 환경이 아닌 유닉스에서도 RPA 작업하는데 문제 없나요? 약간 기술적인 분야이긴 네, 한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IBM RPA가 지금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11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많은 RPA 솔루션들이 윈도우 기반에서만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IBM RPA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IBM RPA는 11버전으로 론칭이 되면서 준비를 했던 게 앞으로는 애니 플랫폼을 지원하자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출시할 버전부터는 리눅스나 유닉스 환경에서 동작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서버도 윈도우 기반이고 봇들도 윈도우 기반에서만 도는 게 현재까지 현실입니다. 네, 저분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조만간 출시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대부분 한국 기업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네, 포워드 엔지니어링과 리 엔지니어링 접근이 필요할 텐데 RPA 도입을 위한 준비 프로젝트 차팅인가요? 네, 차팅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아마 BPM을 해보신 기업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기업들이 BPM, BPR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써왔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도 해외 못지않게 그 리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이들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RPA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로봇에게 주어질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로봇과 같이 리엔지니어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또 때에 따라서는 정말 긴 컨설팅도 필요를 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기업들도 있지만 네. 저는 항상 기업들한테 think big, 생각은 think big, 하지만 small start 해봐라. 네. 그게 바로 RPA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렇게 비즈니스 프로세스적으로 나아가려면 일단 RPA를 해보시면 그 타스크가 BPR 측면에서 또는 사람이 해야 될 업무 측면에서 워크플로우로 연장돼서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나왔는데요. SAP ERP로 사용하는 기계 제조 업체에서
사용한 좋은 유스 케이스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국내에서는 대부분 SAP나 오라클 같은 ERP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산 ERP를 쓰는 회사에서도 구현을 한 적이 있는데 특히 앞서서 제가 차트에 나왔듯이 ERP를 쓰는데 벤더 마스터 정보를 등록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ERP를 통해서 쇼핑 문서들, 우리가 이메일로 받은 쇼핑 문서를 RPA가 판독해서 그 쇼핑 문서 내에 BL 넘버를 매칭하고 BL 넘버가 있으면은 그 이메일에 온 데이터를 ERP에 입력해 놓고 없으면은 RPA가 if else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관세청 사이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세청 사이트에 가서 그 BL 넘버에 매핑되는 선적 정보를 갖고 옵니다. 가져와서 복제해 넣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쇼핑 문서 입력하는 일들도 다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볼까요? 네, 이거는 뭘까요? 프로큐어먼트는 적용 비중이 높은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뭘까요? 질문하셨는데 질문 내용이 약간 구매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IBM 내부에서도 쓰고 있는 또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만족도가 낮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PA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RPA 성과 관리 분석입니다.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만족도가 낮으면 사람이 했던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그대로 로봇에 전가됐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프로큐먼트 업무가 뭐 좀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건데 RPA로 잘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구매 업무는 사실 RPA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 답변을 못 해드릴 것 같은데요. 조가 하나 제가 하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까요? 네. 보면은 이제 그 사용자 PC의 솔루션을 직접 설치하고 AD 방식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냐, 클라우드 형태로 관리하냐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로 RPA는 온프레미스 형태로 PC에 설치하는 구조인데 사용자의 PC에 깔 수도 있고 보전용 PC에 깔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입니다. 사용자 PC에 까는 거는 이제 그 RPA 용어로는 Attended Boot이라고 그래서 사용자가 개입해서 바로 RPA를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사용자 PC에 탑재를 시키는 거고요. 아니면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한 Unattended Boot 형태는 보전용 PC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AD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액티브 디렉토리로 접속해서 RPA가 동작되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클라우드 형태로도 가능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RPA 솔루션들은 현재 다 설치형 구조이지만 그 봇을 운영하는 환경은 AWS든 IBM 클라우드든 뭐 VDI 환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답변 못 해드린 질문은 한국 IBM에서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IBM RPA를 위해서 참 1년 반 동안 달려왔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RPA를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희 IBM RPA를 이미 쓰고 계시는 고객들도 많으실 텐데 올 한 해 IBM이 RPA를 넘어서서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한 해로 저는 만들고 싶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에서 마련한 한국 IBM과 RPA의 활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